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오늘 2026년 5월 7일 무교일장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데이터와 뉴스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매번 시장을 볼 때 단순히 가격이 얼마 올랐다 내렸다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에 집중하기보다는요.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거시적인 정책 환경이나 기관 자금의 수급 구조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짚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도 이 파생 상품 시장의 연쇄 청산 현상이라든지 글로벌 규제 변화가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설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일부 순서로 오늘 시장 흐름부터 좀 요약을 해볼까요? 오늘 주요 가격 데이터를 보면요.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81,414달러 선에서 약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한 2,336달러 정도로 한 1%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BNB라던가 솔라나 같은 일부 알트코인들은 한 1.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데이터는 시장 지배력, 그러니까 도미넌스 수치입니다. 자금이 어떻게 분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맞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이 60.45%로 떨어졌고 이더리움 점유율도 10.46%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알트코인 쪽으로 좀 흩어지고 있다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수급 요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디파이 시가총액이랑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거든요. 그게 바로 대기성 자금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파생상품 거래량은 전일 대비 17.27%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파생상품 거래량이 무려 1조 3,41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현물 시장은 조용한데 파생 시장만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다는 건 트레이더들의 해지 수요나 레버리지 베팅이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묘사하자면 꽉 압축된 스프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면적인 대형주 가격은 좁은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하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서는 엄청난 변동성이 응축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십니다. 겉보기에는 약보합 장세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대한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거죠. 이런 변동성 응축 과정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수급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거시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가장 큰 거시 변수로는 미국 증시의 랠리 속도 조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위험 자산 전반에 좀 신중한 분위기가 형성됐거든요. 무위험 수익률인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굳이 변동성 높은 자산에 투자할 요인이 줄어드는 거군요.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그 압박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의 가격표 자체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대기 자금의 규모 변화,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의 팽창 속도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지을 아주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거시적인 중력이 시장을 위에서 강하게 내리누르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럼 2부로 넘어와서 오늘의 핵심 뉴스와 이슈들을 좀 해설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이슈는 미국 규제 틀의 확립과 관련된 소식이죠. 네, 지금 백악관이 7월 4일까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를 강하게 추진 중입니다. 상원은행위원회 쪽 움직임도 바쁘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보상 처리 방식이랑 윤리 조항을 두고 세부적인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게 단순히 규제를 옥죄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걷어내고 기관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거거든요. 제도권 편입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기초공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법안 진행 속도로 놀랍지만 사실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키고 있는 건 트럼프 현직 대통령의 정책 발표 임박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현직 대통령의 백악관이 비트코인을 국가전략 비축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수준의 공식 발표가 예상된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비트코인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편입한다. 이건 민간기업 차원의 채택과는 완전히 무게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차원이 다르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비축한다는 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규제가 명확해지는 동시에 국가 단위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시장 심리에 아주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적 움직임에 발맞춰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채택 속도도 무섭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뉴스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채택. 하면 오늘 나온 리플과 JP모건의 협업 뉴스를 빼놓을 수 없죠. 네, 리플과 JP모건 그리고 마스터카드와 온도파이낸스가 협력해서 아주 상징적인 시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온도파이낸스의 토큰화된 미국 국채,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을 XRP 원장을 활용해서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마쳤다는 소식 말이죠. 네,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놀라운 구조입니다. 토큰화된 국채 데이터가 마스터카드의 네트워크를 타고 넘어가서 JP모건의 자체 블록체인인 오닉스 시스템을 거칩니다. 네, 거대 은행과 결제망이 먼저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플 원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국경 간 결제를 하려면 스위프트망을 거치면서 여러 중개은행을 끼고 며칠씩 걸렸잖아요. 그걸 단 몇 초 만에 처리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통 금융권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단순한 실험 수준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 단계의 핵심 배관으로 갈아 끼우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BNI 멜론 같은 거대 기관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네, 세계 최대 수탁 금융인 BNY가 아부다비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수탁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죠. 아부다비면 중동의 거대한 오일머니가 모이는 곳인데 그 자금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도권 금고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국채 결제 테스트가 자본이 이동하는 고속도로를 뚫은 거라면 BNY의 움직임은 그 자본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거대한 저장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자금 유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각국의 과세 정책 변화가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네, 전통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아주 우호적이었던 독일 정부의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독일은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매도할 때 세금을 전면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었거든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환경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1년 이상 보유 면세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주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한다면 막대한 물량을 들고 있는 장기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매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이것도 자산이 완전한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진통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주식과 동등한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세 번째 주요 이슈인 현물 ETF 자금 유입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가격은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현물 ETF로 들어오는 자금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5월 6일 기준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4,633만 달러가 순유입됐죠. 네, 무려 5거래일 연속 순유입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쪽으로도 1,157만 달러가 들어오면서 4거래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솔라나나 XRP 관련 ETF에도 2천만 달러, 1,300만 달러 수준의 아주 긍정적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 자금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기관 자금이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왜 가격은 위로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거시경제의 압박과 세제 개편 이슈, 그리고 덧붙여서 시전 내부의 인프라 취약성 노이즈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취약성이라면 최근에 블록헤이드가 보고한 그 해킹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트러스티드 볼륨스 해킹 사건인데요. 한 587만 달러 규모의 탈취가 발생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런 보안 사고가 계속 터진다는 것 자체가 투심을 상당히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팩트를 정확히 짚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더리움 블록체인 자체의 코어 네트워크가 뚫린 게 아니거든요. 아, 네트워크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고요? 네, 맞춤형 거래 프록시 계약의 취약점이 공격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튼튼한 금고가 파괴된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거래하려고 만든 외부 사설업체의 복사본 열쇠가 털린 셈이죠. 그렇군요. 본질적인 네트워크 결함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시장 진입을 타진하는 보수적인 기관들 입장에서는 결국 내 돈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ETF라는 아주 깨끗하고 넓은 정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뒷문에서는 계속 프록시 해킹 같은 소음이 들리니까 자금이 전면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기에는 아직 심리적인 저항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상방을 밀어올리는 현물 매수세와 하방을 누르는 거시적 심리적 압박이 거의 완벽하게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압축된 스프링 같은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부 오늘의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장의 가격 움직임이 멈춰 있다면 시장 참여자들을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이 시장을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은 가격표에서 눈을 돌려서 파생상품 청산 데이터와 변동성을 아주 주의 깊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까 파생상품 거래량이 1조 달러를 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청산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최근 4시간 동안의 데이터만 봐도 한 3,725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었습니다. 단 4시간 만에 엄청난 물량이 털려나갔네요. 여기서 주목할 건 방향성입니다. 전체 청산 물량 중에 숏 포지션,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한 물량의 비율이 61.69%에 달합니다. 하락을 예측했던 트레이더들이 시장의 소폭 단등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로 포지션을 종료당한 거군요. 네, 이걸 숏 스퀴즈 현상이라고 부르죠. 숏 포지션을 덮기 위해서 억지로 현물을 비싸게 사들여야 하니까 단기적인 반등세가 더 가팔라지는 겁니다. 주로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같은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서 이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대형주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청산을 주도하긴 했지만 알트코인 쪽 시장 상황은 훨씬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맞습니다. SUY라던가 HYP,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자산들을 보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청산 방향이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꼬리를 길게 달면서 양방향의 레버리지 자금을 다 갈아버리고 있는 거네요. 그야말로 단기 과열 양상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현물 시장에서의 매집 물량은 든든하게 받쳐주는데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투기적인 레버리지 자금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숏포지션 청산 우세 장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나타나는 반등이나 가격 상승이 아주 탄탄한 펀더멘털에 기반한 게 아니라 강제 청산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알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튀어오른다고 해서 그걸 단순한 상승장 초입으로 맹신하고 추격 매수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지양해야 할 태도죠. 지금은 포지션 쏠림 현상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리고 자금이 어떤 알트코인 섹터로 순환매를 도는지 그 동향을 침착하게 체크하면서 철저하게 분할로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네, 레버리지 카지노판에 휩쓸리지 말고 깊은 바닷속의 해류 변화를 차분히 읽어내야 할 시점이군요. 파생시장 주도의 상승은 언제든 방향을 크게 틀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의 주요 내용들을 종합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JP모건과 리플 그리고 마스터카드의 이번 국채결제 성공 사례를 보면요. 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전통 은행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게 이제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현실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사이의 그 견고했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시점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느낍니다. 과거에는 서로 배척하고 경쟁하던 두 시스템이 이제는 완벽하게 융합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낡은 파이프라인이 최첨단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교체되는 이 거대한 과도기 속에서 과연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주게 될 것인지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도발적이면서도 본질적인 화두를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